여러분은 자식들을 믿고 있습니까? 만약 평생 모은 12억을 자식에게 주고 나면 노후는 자식들이 책임질 거라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자식에게 돌아오는 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친구들 우리 집 오니까 절대 나오지 마세요. 경비실에 그냥 계세요. 아셨죠? 영하 15도의 추위보다 더 시린 건 제 아들의 그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새벽 5시 반, 서울 서초동의 한 고급 아파트 정문 앞. 제가 12억 5천만 원을 들여 사준 그 아파트 정문에서 저는 경비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몰고 나가는 하얀색 외제차가 제 앞을 지나갑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허리를 굽혀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운전석의 아들은 저와 눈길 한 번 마주치지 않고 그대로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전북 전주 팔복동 공단에서 박 반장님 소리를 들으며 떵떵거리던 사람이었습니다. 32해 동안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기계 선반을 돌리며 내 자식만큼은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게 키우겠다고 다짐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왜 67의 나이에 아들이 사는 아파트의 문지기가 되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아들은 왜 저를 부끄러워하며 숨기려 하는 걸까요? 사실 저는 제 인생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주 서신동에 있던 34평 아파트 한 채와 퇴직금 2억 5천만 원. 거기에 아내와 제가 아끼며 부어온 연금보험까지 합치면 남부럽지 않은 노후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만식이 자식 농사 잘 지었네. 서울에서 사업하는 아들의 교사 딸까지 뒀으니라며 부러워했죠. 그때는 그 칭찬이 독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자식들이 서울로 올라오라고, 이제 고생 그만하고 손주들 재롱 보며 사시라고 했을 때 그게 제 노후의 마지막 보루를 깨뜨리는 망치질인 줄은 몰랐던 겁니다. 전주 집을 팔고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을 정리해 서울로 향하던 날,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우리 이제 성공한 인생이다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역에 내린 순간부터 저희 부부의 이름은 사라지고 짐이라는 꼬리표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생활은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들 집 방 한 칸을 차지하고 앉아있는 저희 부부를 향해 며느리는 은근한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요. 아버님 앞으로 된 전주 땅 지분 때문에 제가 피부양자 등록이 안 된대요. 며느리의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내준 아파트에서 살면서 매달 나가는 보험료 몇십만 원이 아까워 시아버지를 타박하는 그 눈빛. 딸 서윤이는 한술 더 떴습니다. 아빠, 오빠는 10억 넘는 아파트 받았잖아. 나는 겨우 3억 원 받았는데 공평해? 엄마 무릎 수술비는 오빠가 내야지. 병원비 문제로 남매가 거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모습을 보며 아내는 방 안에서 숨죽여 울었습니다.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 재산 앞에서 어떻게 괴물로 변해가는지 저는 그 지옥 같은 광경을 매일같이 지켜봐야 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달 고향 친구 종구의 딸 결혼식에서 터졌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식장에 갔을 때 친구들이 묻더군요. 만식이 서울 가더니 얼굴이 좋아졌네? 아들이 효도 잘하지?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뷔페 국수만 들이켰습니다. 사실은 아들 눈치 보느라 경비 일을 시작했고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반지하 방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 없었습니다. 67, 남들은 손주들 손잡고 여행 다닐 나이에 저는 다시 경비직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전부를 쏟아부은 대가가 경비실의 차가운 믹스커피 한 잔이라니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주먹을 쥐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스트레스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가던 날, 저는 자식들의 진짜 얼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엄마의 생사가 오가는 그 순간에도 병원비 영수증을 서로에게 밀어내던 그 모습들. 그날 이후 저는 죽었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내 인생, 내 돈, 그리고 내 존엄을 반드시 되찾겠다.
저는 자식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는 그 괴물 같은 자식들에게서 제 피 같은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서초동 아파트의 유령 경비원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까요? 자식에게 올인했다가 벼랑 끝까지 밀려났던 한 아버지의 처절하고도 단호한 복수, 아니 투쟁의 기록.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마지막 열쇠를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제 손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지금도 쇳가루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전북 전주 팔복동 공단에서 보낸 32해. 그 세월은 정직한 금소금과 함께 흘러갔습니다. 커다란 선반 기계 앞에 서서 시뻘건 불꽃이 튀는 쇠봉을 깎아낼 때면요. 제 눈가엔 늘 시커먼 기름때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름엔 공장 천장의 열기가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려서 런닝 셔츠가 소금기로 하얗게 변하곤 했죠. 겨울엔 또 어떻고요. 기름 묻은 손가락 끝이 쩍쩍 갈라져서 반창고를 대여섯 개씩 붙이고 기계를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박 반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았습니다. 내 기술 하나로 대한민국 건설 현장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든다는 자부심, 그리고 그 땀방울로 전주 서신동의 34평짜리 내 집을 장만했다는 뿌듯함.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부어온 국민연금 고지서가 날아올 때면 아내 순임이와 거실에 앉아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 고생한 보람이 있네. 나중에 이 연금이랑 우리 집만 있으면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어. 아내는 제 투박한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제 수중에 있던 자산은 서신동 아파트 시세 4억 5천만 원에 퇴직금과 적금, 그리고 노후를 위해 들어둔 개인연금까지 합쳐서 7억 원 남짓이었습니다. 여기에 고향 선산 지분까지 합치면 10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이었죠. 전주에서는 어디 가서 기 안 죽고 살만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참 묘하더라고요. 가장 평온하다고 믿었던 그 시기가 사실은 벼랑 끝으로 가는 첫걸음이었다는 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정년퇴직을 하고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울에서 IT 유통 사업을 한다는 큰아들 진우가 금요일 저녁에 갑자기 전주로 내려왔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나 얼굴 비치던 놈이 양손 가득 비싼 소고기를 들고 나타난 겁니다. 아버지, 이제 팔복동 공장 일은 잊으세요. 전주에서 두 분이서 적적하게 계시는 거 보면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들은 제 잔에 술을 따르며 입을 뗐습니다. 서울 서초동에 새로 지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학군이 좋아서 손주들 교육에도 좋고 시세도 엄청 오를 거래요. 근데 제가 지금 사업 확장을 하느라 현금이 좀 부족해서요. 옆에서 며느리는 제 아내의 어깨를 주무르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서울 오시면 저희랑 같이 살아요. 제가 매일 맛있는 거 해드리고 손주 재롱도 매일 보실 수 있잖아요. 전주 집 정리하시고 그 돈으로 서초동 집 계약할 때 조금만 보태주시면 명의는 아버님 걸로 해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게 아니라 외로움에 눈이 멀게 되더라고요. 평생 일만 하느라 자식들과 오순도순 지내본 기억이 없던 저에게 서울에서의 합가와 손주의 재롱은 그 어떤 투자 수익보다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거냐? 너희 불편하지 않겠어? 제 물음에 아들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제가 누구 덕에 공부해서 서울까지 왔는데요. 이제 제가 모셔야죠. 그날 밤 전주천을 산책하며 아내와 저는 밤이 맞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식들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우리가 고집 피우는 게 오히려 자식 앞길 막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30년 넘게 정든 전주 서신동 아파트를 내놓았습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거실 바닥을 둘러볼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아이들 키우며 벽지에 묻은 낙서 자국, 아내와 싸우고 밤새 술잔을 기울이던 베란다. 그 모든 기억이 단돈 몇억에 팔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파트 매매 대금과 제가 평생 모은 현금을 합쳐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총 1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돈을 받고는 하루가 멀다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아버지,
집 계약 잘 됐어요. 인테리어 최고급으로 하고 있으니까 몸만 오시면 돼요. 이삿짐을 싸던 날 팔복동 공장 동료들이 찾아왔습니다. 박 반장, 서울 가면 우리 있는 거 아니지? 부럽네. 자식 복이 많아서. 동료들의 부러움 섞인 인사를 받으며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선택이 완벽한 줄 알았습니다. 성공한 인생의 훈장을 가슴에 달고 서울로 상륙하는 장군이라도 된 기분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사 가기 전날 밤 꿈자리가 아주 사나웠습니다. 꿈속에서 제가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는데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기계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결국 제가 정성 들여 깎던 쇠봉이 산산조각이 나버리더라고요. 잠에서 깨어 식은땀을 닦으며 아내를 봤는데 아내도 잠을 못 이루고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는 거 맞지? 서울 가면 정말 행복할까?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 진우가 누군데? 우리 아들 믿고 가보자고. 다음 날 아침 1톤 트럭 2대의 짐을 싣고 호남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전주의 풍경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다시 전주로 돌아가고 싶어 피눈물을 흘리게 될 날이 그렇게 빨리 올 줄은 말입니다. 생각처럼 서울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서초동의 번듯한 아파트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분명히 제 명의로 해준다던 그 집의 서류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저는 아들의 말만 믿고 인감도장을 먼저 넘겨주었던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화려한 아파트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아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전주에서 보여주던 그 살가운 미소 대신 뭔가 짐스러운 것을 마주한 듯한 차가운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저는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가져온 건 12억 5천만 원이라는 희망이 아니라 자식이라는 이름의 족쇄였다는 사실을요. 서울 서초동의 그 아파트 정문에 들어서던 날을 기억합니다. 입구부터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이 어찌나 매끄러운지 전주 공장에서 신던 낡은 운동화가 자꾸 미끄러지더라고요. 층고가 높은 거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 아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이런 데서 살아도 되는 거야? 아내의 들뜬 목소리에 저도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짐을 다 풀기도 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이사 당일 저녁 아들이 조용히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진명의 말인데요. 아버님 명의로 하면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일단 제 이름으로 했어요. 순간 가슴 한쪽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분명히 전주에서 얘기할 때는 내 이름으로 해준다고 하지 않았냐? 제 물음에 아들은 귀찮다는 듯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아버지. 세금으로 몇 억씩 날리는 게 아깝잖아요. 어차피 이 집 아버님 거나 마찬가지인데 명의가 뭐가 중요해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들은 이미 제 인감도장과 서류를 받아가서 모든 처리를 자기 앞으로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평생 땀 흘려 모은 12억 5천만 원이 고스란히 아들의 명의로 바뀐 순간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초동의 그 화려한 야경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전주집은 팔아치웠고 저는 돌아갈 곳 없는 서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살갑게 굴던 며느리 수진이가 은근히 저와 아내를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거든요. 어느 날 오후 거실에서 손주 녀석과 놀아주고 있는데 며느리가 오더니 조용히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아버님, 애가 기관지가 약해서요. 밖에서 담배 태우고 오시면 옷부터 갈아입어 주시겠어요? 저는 담배를 끊은 지가 벌써 5년째인데 아마 제 옷에 밴 묵은 내나 공장의 기름 냄새가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날 이후로 부엌에서도 선이 그어졌습니다. 저희가 전주에서 가져온 묵은지와 된장이 냉장고에 들어있는 게 냄새난다고 투덜거리더라고요. 결국 아내는 베란다 구석에 작은 미니 냉장고를 따로 사서 우리 음식을 옮겨 담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저희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요. 전주에 있는 그 땅 지분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된대요. 며느리는 식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내 순이미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미안하다. 우리가 신경 쓸게라고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 제 아내가 평생을 남의 집 파출부 일까지 해가며 키운 자식인데 서울에 와서 며느리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중간에서 조율해 주길 바라는 건 사치였습니다. 아들은 퇴근하고 돌아오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고 가끔 거실에 나와도 며느리의 편만 들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서울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그러세요? 좀 이해해 주세요. 그 12억 5천만 원짜리 집에서 저는 점점 말없는 그림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전주에 있는 딸 서윤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사로 일하며 똑똑하게 제 앞가림 잘하던 딸이라 늘 믿음직했는데 그날은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아빠, 오빠는 서초동 아파트 받았는데 나는 겨우 3억 원 준 게 말이 돼? 나도 이번에 송도 아파트 잔금 치러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 딸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지금 가진 게 정말 그게 전부였어. 전주 땅은 나중에 너희 엄마랑 나 죽으면 그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딸이 쏘아붙였습니다. 나중에가 어디 있어? 지금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오빠는 아빠 돈으로 떵떵거리고 사는데 왜 나만 차별해?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노후를 위해 남겨두었던 마지막 비상금과 연금보험 해지 환급금까지 털어 딸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제 수중에 남은 건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 80만 원 정도와 기초연금이 전부였습니다. 그 돈으로 아내 약값하고 가끔 손주 용돈이라도 주면 제 주머니엔 10,000원짜리 한 장 남지 않았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서울의 물가는 전주와는 비교도 안 되게 비쌌고 아들의 집에서 얹혀 사는 대가는 제 자존심을 통째로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와 둘이 거실 소파 끝에 앉아 있는데 아들이 외식하러 나간다며 옷을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저희 금방 갔다 올게요. 두 분은 집에서 편하게 드세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가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그 넓은 서초동 아파트가 갑자기 텅 빈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며느리가 시켜놓고 남은 차가운 피자 2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여보, 우리 다시 전주로 갈까? 아내의 떨리는 물음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텔레비전 볼륨만 높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지옥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아직 제 인생에 가장 참혹한 배신이 남아 있었다는 걸 그때 저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서울 서초동 아파트는 밤마다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숨막히는 침묵에 가까웠습니다. 제 아내 순이미는 이제 거실에 나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혹시라도 발소리가 커서 손주 공부에 방해될까봐 혹은 며느리가 공들여 닦아놓은 대리석 바닥에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릴까봐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 녀석의 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전주에 있을 때는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벌였을 텐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아침부터 유명 호텔 케이크를 사오고 집안을 풍선으로 장식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와 아내도 들뜬 마음으로 손주 줄 선물을 챙겨 거실로 나갔죠.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저녁에 제 친정 식구들이랑 제 친구 부부들이 오기로 했거든요. 다들 강남에서 꽤 이름 있는 분들이라. 며느리는 말을 흐리며 제 옷차림을 훑어봤습니다. 손님들 오시면 복잡하니까 두 분은 그냥 안방에서 편하게 쉬시는 게 어떨까요? 음식은 제가 방으로 따로 넣어드릴게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12억 5천만 원을 보태서 산 이 집에서 저는 축하객이 아니라 숨겨야 할 허들의 물건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닫힌 안방 문 너머로 웃음소리와 고급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넣어준 식은 전 몇 조각과 잡채를 앞에 두고 아내와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배 안 고파.
당신 많이 들어. 아내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젓가락을 쥔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생일 파티의 소음 속에서 저희는 12억짜리 호화 감옥에 갇힌 죄수나 다름없었습니다. 생일 파티가 지나고 며칠 뒤 아들이 퇴직금 정산서 같은 서류 뭉치를 들고 퇴근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아들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재산세 나온 거 보셨어요? 이 아파트 공시지가가 올라서 세금이 장난 아니에요. 아들은 담배를 태우려다 며느리 눈치를 보며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금이 많이 나왔냐? 내가 좀 보태주랴? 기다렸다는 듯 아들이 돌아섰습니다. 보태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아버지 명의로 된 전주 선산 지분 때문에 제가 다주택자 비슷한 취급을 받아서 종부세까지 더 나오게 생겼어요. 그 땅 그냥 이번 기회에 정리해서 제 사업 자금으로 돌리는 게 어때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들은 제 노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제 이름으로 남은 마지막 자산까지 깨끗하게 가져가고 싶었던 겁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그리고 아버님 매달 받으시는 국민연금 80만 원 있잖아요. 그거 저희한테 생활비로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집 관리비만 해도 한 달에 60만 원이 넘게 나와요. 제가 평생을 쇳가루 마시며 일해서 받은 그 귀한 연금마저 며느리의 눈에는 고작 관리비 낼 돈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진우야, 그 연금은 네 엄마랑 내 마지막 약값이다. 그것까지 가져가면 우린 어떡하냐? 제 말에 아들은 인상을 쓰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서리가 내린 듯 차가워졌습니다. 식사 시간에 저희 부부를 부르는 목소리도 사라졌고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며느리의 한숨 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집안의 눈치를 견디다 못한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갈 곳도 없는 서울 땅에서 제가 찾은 곳은 서초동 서리풀 공원의 낡은 벤치였습니다. 거기 앉아 있으면 산책 나온 노인들이 보이더군요. 번듯한 등산복을 입고 웃는 그들을 보며 제 낡은 점퍼 소매를 가만히 만져봤습니다. 병원까지 40분이라는 생각에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옆 벤치에 앉은 할아버지가 친구에게 하는 말이 제 귓가에 꽂혔습니다. 나이가 들면 돈도 중요하지만 내 몸 하나. 기댈 곳이 없다는 공포가 가장 무섭다는 걸 그분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문득 제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딸 서윤이에게 비상금까지 다 보내주고 남은 건 1,000원짜리 몇 장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식에게 다 퍼주고 나면 존경을 받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돈 안 되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연금을 탐내고 며느리는 제 존재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이대로 있다가는 제 아내 순임이까지 화병으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일자리 좀 알아볼게. 뭐라도 해야 우리가 살 것 같아. 그날 저녁 제 말에 아내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인데? 팔복동 공장에서 그 고생을 하고 또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자식에게 구걸하며 사느니 차라리 남의 집 문지기를 하더라도 내 돈 10,000원을 당당하게 벌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서초동 인근의 아파트 경비직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67의 노인을 선뜻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경비도 젊은 사람 써요. 용역업체에 등록은 해드릴게. 주민센터의 노인 복지 담당자에게 사정사정에서 얻은 연락처를 쥐고 저는 서울의 빌딩 숲을 헤맸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목은 타들어갔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일자리를 구하러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이 길길이 날뛰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 제 체면이 뭐가 돼요? 서초동에서 아버지가 경비 선다고 소문나면 제 사업은 어떡하라고요? 아들의 그 외침에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저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의 화려한 인생에 묻은 얼룩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저는 아들 몰래 낡은 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집이 아니라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불러올 참혹한 대가가 무엇인지 그때에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 순임이가 차가운 길바닥에서 눈물을 흘리게 될 줄은 정말 몰랐던 겁니다. 아들의 그 말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제가 일을 구하러 다니는 게 본인의 사업에 방해가 되고 서초동 사모님들 사이에서 며느리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라니요. 그날 저녁 아들은 거실에서 와인잔을 내동댕이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들은 아버지가 은퇴하고 전주에서 유유자적 사시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경비복 입고 차단기 올리는 모습 보이면 제 체면이 뭐가 되냐고요. 그 화려한 거실 불빛 아래서 아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평생을 깎아 만든 그 수만 개의 부품보다 지금 내 눈앞의 자식이 더 단단하게 망가졌구나. 저는 아들의 고함 소리를 뒤로하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 순임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존심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아들 집이라지만 내 돈 10,000원을 내 맘대로 쓰지 못하고 며느리 눈치 보며 커피 한 잔 얻어 마시는 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아들 내외가 깨기도 전에 이력서 한 장을 품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의 새벽 공기는 팔복동 공장의 새벽 공기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경력은 좋으신데 서울 아파트 경비는 전주 공장이랑은 완전 달라요. 주민들 비위 맞추는 게 기술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서초동에서 지하철로 4정거장 떨어진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관리소장이 제 이력서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쇳가루 마시며 30년 버텼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그렇게 얻은 첫 직장. 제 업무는 격일제로 24시간을 꼬박 근무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좁은 경비 초소, 낡은 텔레비전 한 대와 컵라면 냄새가 밴 그 작은 공간이 저에게는 서초동 50평 아파트보다 훨씬 더 아늑했습니다. 밤새 단지를 돌며 불법 주차된 차들의 스티커를 붙이고 음식물 쓰레기통 주변을 청소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평생 기술자로 살던 사람이 남의 집 쓰레기를 치우는 게 처음엔 참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한 달 뒤 제 통장에 천사용역이라는 이름으로 210만 원이 찍혔을 때 저는 아내와 몰래 동네 시장 순댓국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이거 봐. 내 힘으로 번 돈이야. 이제 우리 이거로 당신 무릎에 좋은 보험도 하나 들고 맛있는 것도 사 먹자. 아내는 제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80만 원에 제 월급을 합치니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이 기쁨도 잠시, 아들이 제 통장 내역을 알게 되면서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돈 벌어서 뭐 하시게요? 저 지금 사업 자금 부족해서 대출 알아보는 거 안 보이세요? 그 돈 저 주시면 제가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드릴게요. 아들은 제 월급 명세서를 보고는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요. 아내와 저는 아들 내외가 여행을 간 주말을 틈타 미리 알아봐둔 천호동의 작은 반지하 방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서초동 아파트에서 가져온 건 옷가지 몇 벌과 전주에서 가져왔던 낡은 사진첩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태준 12억 5천만 원은 그 화려한 아파트 벽지 속에 아들의 명의로 된 서류 속에 고스란히 남겨두고 나왔습니다. 천호동 골목길, 장마철이면 하수구 냄새가 올라오는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 원짜리 방. 눅눅한 벽지를 보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여기가 우리 마음은 제일 편하네. 이제야 제 발 뻗고 자겠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집을 나갔다는 소식에 딸 서윤이가 전화를 걸어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빠, 엄마 아빠가 거기서 나오면 어떡해? 그럼 오빠가 그 집 팔아서 나한테 줄 돈도 없어지는 거 아냐? 왜 상의도 없이 사고를 쳐? 자식들에게 부모는 그저 현금 인출기이자 부동산 자산일 뿐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끄고 침대에 눕는데 천장의 곰팡이 자국이 마치 자식들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자식에게 다 퍼주고 빈손으로 쫓겨나듯 나오면서도 자식 걱정하느라
잠 못 드는 분들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밉지만 그래도 내 핏줄인데 내가 이렇게 나오면 아들 사업은 어쩌나 딸 아파트 잔금은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건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미련한 집착이었습니다. 반지하방의 차가운 바닥에서 첫날 밤을 보내며 저는 처음으로 하늘에 계신 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자식들을 괴물로 키웠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슬퍼만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는 이 거친 서울 땅에서 오직 단둘이 힘으로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겨우 안정을 찾아가던 그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소식이 아들에게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저희 부부를 다시 한번 절벽 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과연 아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그리고 저는 그 반지하 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낡은 골목 끝자락. 대낮에도 형광등을 켜야 겨우 앞이 보이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반지하 방. 처음 그 방에 짐을 풀었을 때 아내 수님이는 눅눅한 벽지를 손으로 만지며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바닥만 보이는 그 초라한 방이 역설적이게도 저희 부부에게는 서초동 50평 아파트보다 훨씬 더 넓고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여기서는 방귀도 마음대로 뀌고 김치 냄새 난다고 눈치 주는 사람도 없어서 참 좋네. 아내가 짐 상자를 정리하다가 피식 웃으며 던진 그 한마디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서초동 대리석 바닥 위에서는 발소리조차 죄악이었는데 이 낡은 장판 위에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사실이 눈물겹도록 고마웠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67에 시작한 반지하 생활은 육체적으로는 고달팠습니다. 계단 몇 개만 내려가도 무릎이 시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 하수구 냄새가 방 안까지 스며들었죠. 하지만 아침마다 아내가 싸주는 낡은 도시락 가방을 들고 경비실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팔복동 공단 시절만큼이나 가벼웠습니다. 내 힘으로 땀 흘려 벌어 내 입에 들어갈 밥값을 책임진다는 것. 그 당연한 사실이 노년의 저에게는 가장 큰 구원이었으니까요. 경비일은 24시간 맞교대라 몸이 부서질 듯 힘들었습니다. 새벽 2시 아파트 단지를 순찰하며 취객들이 토해놓은 오물을 치우고 분리수거장에 쌓인 박스들을 정리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을 꼬박 채우고 통장에 찍힌 210만 원의 월급은 제 인생 그 어떤 성과급보다 값졌습니다. 여기에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 80만 원과 구청에서 신청한 기초연금 33만 원을 합치니 우리 부부의 한 달 수입은 3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서초동에서는 아들 눈치 보느라 1,000원 한 장 벌벌 떨며 썼는데 이제는 월세 40만 원을 내고도 아내와 삼겹살 한 근 사 먹을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달에는 10,000원씩이라도 꼭 정기적금 하나 들자. 혹시 모르잖아. 아내의 말에 저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다 내어주고 남은 껍데기뿐인 인생인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해보니 아직 우리에겐 스스로를 지킬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식은 부모가 돈이 없으면 불쌍해하는 게 아니라 불편해하더라고요. 우리가 독립해서 우리 돈으로 밥을 먹기 시작하니 오히려 자식들과의 관계도 평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걸려오는 아들의 전화도 돈 좀 보내달라는 독촉 대신 잘 계시냐는 의례적인 안부로 바뀌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반지하 방이 우리 노후의 최종 정착지인 줄 알았습니다. 쉬는 날이면 아내와 손을 잡고 인근 천호시장을 구경했습니다. 10,000원 한 장이면 떡볶이에 튀김까지 배불리 먹고도 시장 사람들 인심의 덤까지 얻어오는 그 재미. 아내는 시장 통로에서 파는 5,000원짜리 꽃무늬 티셔츠 한 장을 보며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당신 서울 와서 옷 한 장 못 사줬는데 이거 하나 사 입어. 제가 억지로 10,000원짜리를 건네자 아내는 손사래를 치면서도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소반 앞에 마주 앉아 막걸리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여보, 우리 전주 집 팔고 서초동 갔을 땐 지옥 같았는데 지금은 천국 같아. 안 그래? 아내의 말에 저는 말없이 잔을 채웠습니다.
전주 친구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지만 저는 이제 자신 있었습니다. 이대로 5년만 더 경비 일하고 모아둔 연금이랑 합치면 작은 실버타운이라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까요. 가난한 노부부에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소소한 평화는 사실 유리그릇처럼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흐르던 눅눅한 공기가 단순한 습기가 아니라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는 걸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아빠, 나 급해. 오빠가 내 인감을 가져갔대.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 딸 서윤이의 다급한 비명 같은 전화 한 통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 전화는 우리가 쌓아 올린 이 소박한 모래성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들 사업이 조금 힘든 줄만 알았지. 그놈이 제 이름으로 된 마지막 생명줄까지 손을 댔을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도대체 아들은 무슨 짓을 저지른 걸까요? 그리고 평생 정직하게만 살아온 저와 아내는 또 어떤 지옥으로 끌려가게 된 걸까요? 그날 밤 천호동 반지하 방의 천장은 유난히도 낮고 무겁게 저희 부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위기는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천호동 반지하 방의 일요일 오후는 유난히 평화로웠습니다. 아내는 시장에서 사온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고 저는 경비실 교대 근무를 앞두고 잠시 눈을 붙이려던 참이었죠. 반지하 창문 너머로 동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눅눅한 방 안에도 가끔은 사람 사는 냄새가 밴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가 일군 이 소박한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결코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정적을 깨고 울린 휴대전화 벨소리, 전주에 있는 딸 서윤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나왔습니다. 아빠, 지금 오빠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아? 내 인감도장까지 빌려가더니 아빠 명의로 된 서류들 다 뒤지고 다닌대.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진우가 왜 내 서류를? 오빠 사업 망하기 일보 직전이래. 서초동 아파트 담보로 받은 대출 이자도 못 내서 은행에서 연락 오고 난리야. 근데 이제 아빠 명의로 된 전주 선산 지분까지 손대려고 서류 꾸미고 있다니까. 딸의 비명 같은 외침을 들으며 저는 가만히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전주에서 가져와 소중히 보관했던 권리증과 인감증명서 뭉치들. 나중에 알았는데요. 지난번 아들이 건강보험료 정산해야 하니 서류 좀 빌려달라며 가져갔던 그 봉투가 화근이었습니다. 믿었던 아들에게 제 노후의 마지막 생명줄을 제 손으로 넘겨준 꼴이 된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된 아들의 목소리는 예전의 그 살가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진짜 죽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 선산 땅, 지금 안 팔면 저 신용불량자 돼요. 어차피 나중에 저 주실 거였잖아요. 조금만 일찍 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그 땅은 네 엄마랑 내 마지막 자존심이다. 그걸 팔면 우린 정말 길바닥으로 나앉아야 해. 제 절규에 아들은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아버지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기초수급이라도 받으면 되잖아요. 저는 사업 망하면 끝이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들어놓은 그 보장성 보험들, 그것도 해약해서 환급금 좀 보내주세요. 그게 지금 얼마나 큰 돈인데 그걸 묵혀둬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부모를 사람이 아니라 자원으로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내 순임이가 암에 걸릴지도 모른다며 혹시라도 나중에 자식들 짐 될까봐 파출부 일하며 10원 한 장 아껴 부어온 그 보험이었습니다. 그것마저 깨서 자기 사업 자금으로 내놓으라는 아들의 말에 저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내가 너를 낳은 게 아니라 내 무덤을 판 것이었구나. 제 입에서 나간 그 말은 아들에게 닿기도 전에 제 가슴을 먼저 도려냈습니다. 아들은 대답 대신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콩나물을 다듬다 말고 방바닥에 엎드려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쇳가루 마시며 일군 32년의 세월이 자식이라는 거대한 구멍 속으로 끝도 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비실 근무도 제쳐두고 서초동 아들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화려한 빌딩 숲 사이에 자리한 아들의 사무실은 이미 빚쟁이들이 들이닥친 듯 엉망이었습니다. 책상 위엔 대출 독촉장과 법원에서 날아온 서류 뭉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아들은 구석에서 줄담배를 피우다 저를 보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요. 이번 고비만 넘기면 진짜 잘 될 수 있어요. 선산 땅 담보대출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세요. 제가 매달 이자는 꼬박꼬박 낼게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밀쳐냈습니다. 이자는 무슨 돈으로 내며 원금은 어떻게 갚을 건데? 넌 지금 네 엄마랑 나를 천천히 죽이고 있는 거야.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사무실을 나오는데 딸 서윤이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오빠가 사고 친 거 나도 더는 못 도와줘. 엄마 아빠 알아서 해. 나도 내 아파트 잔금 치르느라 정신없어. 딸은 오빠의 폭주를 막아줄 유일한 아군인 줄 알았는데 그녀 역시 제 몫의 재산이 줄어들까봐 선을 긋고 도망쳐버린 겁니다. 서울 서초동의 그 번듯한 빌딩 숲 한복판에서 저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서 있었습니다. 12억 5천만 원을 주고 산 아파트,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공장 퇴직금, 그리고 아내의 건강을 지켜줄 보험까지.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눈앞이 흐릿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천호동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 아내와 내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해선 내가 괴물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운명은 저에게 가장 가혹한 시험대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 놓인 아내의 신발 한 짝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본 순간 저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과연 반지하 방에서 홀로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저는 이 무너져가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난파선에서 아내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 막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천호동 골목길을 달려 반지하 집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평소라면 가지런히 놓여 있어야 할 아내의 낡은 운동화 한 짝이 현관문 바깥까지 삐져나와 있었거든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순임아.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내는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듬다 만 콩나물들이 방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아내의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맺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려서 119 번호조차 제대로 눌러지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만 주세요. 하늘님, 우리 수님이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아내의 찬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삐뽀거리는 사이렌 소리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급성 뇌경색이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혈압이 터진 것이었죠. 수술실로 들어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병원 복도 벽에 머리를 짓지었습니다. 다 제 탓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다 내어주자고 했던 제 미련함이 서울로 가자고 고집부렸던 제 오만이 결국 평생 고생만 한 아내를 사지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수술은 끝났지만 아내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중환자실 하루 입원비와 수술비,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간병인 비용까지 계산해보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아내가 전주에서부터 꼬박꼬박 부어온 실손보험과 제가 들어둔 간병보험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월급과 국민연금을 쪼개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들과 딸이 병원 복도에 나타났을 때 저는 그래도 자식들이라고 잠시나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엄마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보험금 얼마나 나와요? 그게 수술비로 다 들어가나요? 아들의 그 물음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딸 서윤이는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오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엄마 저렇게 되면
완주에 있는 그 선산 땅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 지분도 있잖아. 혹시 모르니까 미리 증여 절차 밟아놔야 하는 거 아냐? 나중에 상속세 폭탄 맞으면 어떡해?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제 아내가 생사의 기로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시각, 제가 배 아파 낳아 키운 자식들은 엄마의 목숨값과 남은 재산을 놓고 주파나를 튕기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하얀 조명이 마치 자식들의 차가운 심장처럼 느껴져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놈들아, 너희가 사람이냐? 저는 참지 못하고 병원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네 엄마가 왜 저렇게 됐는데? 너희 사업 자금 해주고 아파트 잔금 치러주느라 10원 한 장 안 쓰고 버틴 사람이야. 그런 엄마가 쓰러졌는데 땅 얘기가 나와? 상속세가 걱정돼? 아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저 지금 사업장 압류 들어오기 직전이라니까요. 그 땅 담보대출이라도 받게 해주시면 제가 엄마 병원비 다 낼게요. 어차피 지금 아버지 수중에 현금도 없으시잖아요. 아들의 그 뻔뻔한 요구에 저는 아들의 뺨을 갈겼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자식에게 휘두른 매질이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매를 맞은 아들의 눈빛이 슬픔이 아니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딸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빠는 왜 맨날 오빠만 때려? 내가 말한 건 우리 다 잘 살자고. 한 소리잖아. 나도 힘들어 죽겠단 말이야. 자식들은 저를 미친 노인네 취급하며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텅 빈 병원 복도 벤치에 혼자 남겨진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팔복동 공단에서 32년 동안 기계를 돌리며 제가 깎아 만든 건 부품이 아니라 제 가슴을 후벼 팔 칼날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이렇게 키운 제가 죄인입니다. 벽에 기대어 한참을 울다 보니 바지 주머니 속에서 아침에 받은 경비원 월급 봉투가 만져졌습니다. 자식들은 외면한 엄마의 병원비를 67의 늙은 아버지가 경비실 밤잠 설쳐가며 번 돈으로 치러야 하는 이 현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준 부모는 자식에게 부모가 아니라 부담일 뿐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 차가운 병원 바닥에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중환자실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각종 기계를 달고 누워있는 아내를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순임아,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너 자식들 앞에서 고개 숙이게 안 한다. 내가 반드시 우리 인생 되찾아올게. 절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병원 지하 편의점에서 검은색 볼펜 한 자루와 수첩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식들에게 주었던 돈, 빌려준 서류,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배신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무너진 제 인생을 다시 세우기 위한 전쟁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반격을 준비하기도 전에 아들이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인 완주, 선산 땅에 이미 손을 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아들은 저 몰래 무슨 짓을 저지른 걸까요? 그리고 저는 이 벼랑 끝에서 아내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저는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험한 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는 사이 저는 잠시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간호사에게 비상 연락처를 남기고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전주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멀어질수록 제 가슴 속의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아들이 제 전주 선산 땅에 손을 댔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그저 딸 서윤이의 오해이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전주 터미널에 내려 다시 완주군 소양면으로 들어가는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완주는 제가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나무를 하러 다니던 곳이고, 정년퇴직 후에는 아내와 함께 작은 주말 농장을 일구며 여생을 보내려던 꿈이 담긴 곳입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소양면의 만개한 벚꽃길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서글프게 느껴지던지요. 평생 쇳가루 마시며 일해온 저에게 이 땅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면사무소 근처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평생 친구인 봉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봉구는 이 동네 이장 일을 보며 제 땅을 관리해주던 녀석입니다. 마당에서 고추 모종을 정리하던 봉구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만식이, 너 이 시간에 웬일이냐?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저는 봉구의 손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봉구야, 내 땅. 소양면 그 선산 땅 말이야. 혹시 누가 다녀갔냐? 봉구는 머리를 극적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보름 전쯤인가 내 아들 진우가 왔었어.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땅을 처분하라고 시켰다면서 서류 몇 장을 가져왔더라고.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비가 급하다는 핑계를 대며 동네 사람들의 인심까지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봉구는 제가 시킨 줄 알고 인감을 확인해 주었다고 하더군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곧장 소양면 행정복지센터로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 발급기에서 나올 때의 그 기계 소리가 마치 제 노후를 찢어발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등본을 받아든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채권 최고액 3억 원, 근저당권 설정, 저축은행, 제 이름으로 된 땅에 제가 모르는 3억 원의 담보대출이 실행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1금융권이 아닌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건지 아니면 지난번 서류를 빌려갈 때 몰래 도장을 찍은 건지 제 명의를 도용해 제 마지막 생명줄을 볼모로 돈을 빌린 겁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이 땅을 팔아서 아내의 간병비도 되고 나중에 우리 부부 죽을 때 장례비라도 하려 했는데 아들은 이미 이 땅의 가치를 껍데기만 남기고 다 빨아먹은 뒤였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창구 직원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등본을 움켜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소양면의 따뜻한 봄볕이 제 뒤통수를 사정없이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들이 무서운 줄만 알았지 그놈이 얼마나 더 잔인해질 수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번의 시도 끝에 연결된 아들의 목소리는 비겁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근데 그 땅 어차피 묶여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 돈으로 사업 살려서 이자도 내고 원금도 금방 갚을게요. 아버지는 그냥 지금처럼 경비 일하시면서 국민연금 받으시면 생활은 되시잖아요. 아들의 목소리에선 미안함보다 자기 합리화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소양면 한 모퉁이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제 자식은 서울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고향의 흙냄새도 아버지의 땀방울도 다 잊어버린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딸 서윤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오빠가 사고 친 거 들었지? 나도 그 땅 지분 있잖아. 오빠가 다 써버리면 내 몫은 어떡해? 나 이번에 송도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연장해야 하는데 오빠가 가져간 돈 중에서 내 지분만큼은 아빠가 책임져 줘. 아들은 도둑질을 하고 딸은 그 도둑 맞은 작물을 내놓으라고 아버지를 닥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32년 동안 쇳가루 마시며 키워온 자식, 농사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잘못 키웠구나. 내가 죄인이다. 저는 하늘을 보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미친 노인 보듯 쳐다봤지만 부끄러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아내 순임이의 병원비 고지서가 날아올 것이고 아들이 빌린 대출 이자가 연체되면 이 땅은 경매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우리 부부에게 남는 건 천호동 반지하 방의 눅눅한 벽지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등본을 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식에게 배신당한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용서가 아니라 보호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제 남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이제 법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전주 시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이 부모로서 가슴 찢어지는 일이지만 아들이 제 인생을 난도질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자식을 더 큰 범죄자로 만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주로 나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저는 주머니 속에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경비 일을 하며 모은 돈, 아내의 보험 내역, 그리고 자식들이 가져간 돈의 액수가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퇴 후에는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제 앞에는 가시밭길보다 더 험한 법정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아들이 몰래 빼돌린 제 땅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에게 우리의 노후는 우리가 지켰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지만 저는 이제 인생을 제 편으로 만들기 위한 단호한 투쟁을 시작하려 합니다. 완주 소양면에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 것, 그것은 부모로서 죽기보다 힘든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산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아내, 순이미의 창백한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제 마음속의 망설임은 단단한 돌덩이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은 눈을 비비며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습니다. 67의 늙은 아버지가 자식의 위조 서류와 등기부 등본을 들고 상담석에 앉았을 때 젊은 변호사는 한참 동안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님,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의 인감 도용입니다. 형사 고소도 가능하지만 일단 증여 반환 소송이나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급선무예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저처럼 자식에게 다 퍼주었다가 배신당해 이곳을 찾는 시니어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변호사는 부양 의무를 조건으로 재산을 주었다면 부효자 방지법 원리를 적용해 증여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아들을 감옥에 보내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저 제 아내 약값하고 나중에 우리 부부 죽을 때 자식들한테 지 만들 만큼만 되찾고 싶은 겁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서초동 아파트의 그 화려한 조명보다 법원 앞에 낡은 가로등이 제 갈 길을 더 환하게 비춰주는 것 같았습니다. 소송 서류가 아들과 딸에게 전달되던 날, 천호동 반지하 집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술에 취해 찾아와 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진짜 이럴 거예요?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아버지는 땅덩어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법대로 하면 저 진짜 끝이라고요. 딸 서윤이도 울면서 전화를 해댔습니다. 아빠, 오빠가 잘못한 건 맞지만 소송이라니. 그럼 내 체면은 뭐가 돼? 동료 교사들이 알면 나 학교 어떻게 다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식들은 끝까지 본인들의 체면과 돈만 걱정했지. 쓰러진 엄마의 안부나 아버지의 무너진 가슴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굳게 닫힌 현관문 너머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서윤아. 이제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라 채무자일 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아파트와 현금, 그리고 내가 훔쳐간 선산지분까지 내가 다 되찾지는 못하더라도 너희가 내 인생을 더 이상 난도질하게 두지는 않겠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소송이 진행되는 몇 달 동안 저는 경비 일을 계속하며 병원비를 댔습니다. 국민연금 80만 원과 경비 월급 210만 원은 고스란히 아내의 중환자실 비용과 소송 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숨쉬게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아들이 위조한 서류의 효력을 정지시켰고 완주 땅의 근저당권도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는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은 소송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일어났습니다. 석 달 동안 깨어나지 못하던 아내 순이미가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보, 나 보여? 나 만식이야. 아내는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힘겹게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32년 동안 공장에서 일하며 느꼈던 그 어떤 성취감보다 더 큰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우리가 살던 반지하 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실버주택 입주를 신청했습니다. 자식에게 준 돈을 다 되찾지는 못했지만
아들의 아파트 명의를 포기하는 대신 선산 땅의 대출을 아들이 책임지고 갚겠다는 법적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제 수중에는 이제 큰 돈은 없지만 아내와 제가 평생 부어온 보장성, 보험과 매달 나오는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전주도 서울도 아닌 여기 우리만의 집으로 가는 거야. 퇴원하는 날 휠체어에 앉은 아내를 데리고 경기도의 한 조용한 복지주택 단지에 들어섰습니다. 입구에는 문턱이 없고 집안 곳곳에 비상벨이 설치된 그곳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올라온 게 아니라 제 인생의 진짜 주소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입주 첫날 단지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옆 테이블의 할아버지가 제 경비복을 보더니 묻더군요. 여기 입주하셨소? 자식들은 어디 살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식들은 다 자기 인생 살러 갔습니다. 이제는 저하고 이 사람 둘이서만 잘 살려고요. 그 말을 뱉는 순간 가슴 속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평온을 찾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자식들의 진짜 비밀, 그리고 제가 마지막까지 가슴에 묻어두어야 했던 뼈아픈 진실이 하나 더 남아 있었거든요. 과연 자식들이 숨겼던 그 마지막 배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그 상처를 딛고 진정한 노후의 자유를 얻게 되었을까요? 경기도의 조용한 복지주택으로 거처를 옮기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내 순이미는 이제 지팡이를 짚고 집 앞 산책로를 100m 정도는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내의 휴대전화로 알림음이 하나 울렸습니다. 딸 서윤이의 SNS 계정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 서윤이는 송도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남편과 함께 와인잔을 기울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적힌 글귀가 제 심장을 다시 한번 얼려버리더군요. 힘든 일 다 지나가고 이제야 찾은 우리 가족의 평화. 행복하자. 그 힘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아버지가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하며 피눈물을 흘리던 그 시간이었을까요? 그들에게 부모의 고통은 그저 본인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골칫덩어리였을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아들은 사업이 힘들다며 제 선산 땅을 담보로 3억 원을 빌려놓고는 그 돈 중 일부로 며느리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고 외제차 리스비를 내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반지하에서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경비실 밤잠을 설칠 때 자식은 그 돈으로 강남 사모님 체면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자식들의 번호를 하나하나 지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도 그들을 지웠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에겐 자식이 없다. 당신하고 나 오직 우리 둘뿐이야. 제 말에 아내는 아무 대답 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드디어 지독한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안도의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자식의 효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제 주머니를 든든하게 채우는 법을 공부합니다. 완주 선산 땅은 아들이 대출을 갚지 못해 결국 처분해야 했지만 법적 합의를 통해 제 몫의 보상금 1억 8천만 원을 지켜냈습니다. 저는 이 돈을 유언 대용 신탁에 맡겼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제 치료비와 생활비로만 쓰이고 제가 죽은 뒤에야 자식들에게 넘어가도록 법적 장치를 해둔 것이죠. 여기에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80만 원과 기초연금 33만 원, 그리고 아내의 실손보험 환급금까지 합치니 우리 부부의 노후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구걸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복지주택 단지 내에서 소일거리로 시작한 화단 관리 일로 받는 60만 원의 활동비는 우리 부부의 소중한 간식비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식에게 돈을 다 주면 효도가 올 줄 알았는데 돈을 쥐고 있어야 존중이 오더라고요. 가끔 아들에게서 보고 싶다는 문자가 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놈이 보고 싶은 건 아버지가 아니라 제 수중에 남은 1억 8천만 원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 무관심이야말로 제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자 제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 통장 잔고는 자식을 조종하는 무기가 아니라 제 아내가 아플 때
간병인을 부를 수 있는 당당한 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우리 애들은 안 그래. 그래도 자식인데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팔복동 공장에서 32년 동안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67년 인생을 걸고 깨달은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자식의 효도는 부모의 재력에서 나오고 부모의 품위는 자식의 지갑이 아닌 내 지갑에서 나옵니다. 오늘 제가 겪은 이 피눈물 나는 경험을 통해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3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첫째, 죽을 때까지 집 명의는 절대로 넘겨주지 마십시오.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식에게 당당할 수 있는 마지막 요새입니다. 정돈이 필요하다면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죽을 때까지 나라에서 돈을 받으세요. 자식 눈치 보는 것보다 국가가 주는 돈 받는 게 100번 1000번 속 편합니다. 둘째, 자식의 눈물에 속아 내 노후 자금을 담보로 대출받지 마십시오. 자식 사업이 망하면 자식 혼자 일어서면 되지만 부모 노후가 망하면 온 가족이 지옥으로 갑니다. 부모의 가장 큰 효도는 끝까지 내 삶을 내 돈으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셋째, 자식에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고생했고 충분히 주었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인생이 아닌 나의 건강과 나의 평온을 위해 돈을 쓰세요. 비싼 옷도 사 입고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아프면 주저없이 간병보험 혜택 받으며 치료받으십시오. 저는 이제야 진짜 인생을 삽니다. 서초동 아파트 경비실에서 아들의 외제차에 거수 경례하던 박만식은 죽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아내와 함께 숲길을 걷고 내 돈으로 산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행복을 느끼는 자유로운 노인입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환상을 버리니 비로소 부모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졌습니다. 혹시 지금 자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거울 삼아 단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는 자식의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을 세우는 단단한 지팡이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복지주택 앞 벤치에 앉아지는 해를 바라봅니다. 서초동의 화려한 네온사인보다 완주 소양면의 흙먼지보다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노을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제 옆에는 평생 제 곁을 지켜준 아내 순임이가 있고 제 주머니에는 내일 3억을 우유 한 팩을 살 수 있는 제 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박만식 씨의 고백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한 아버지의 뒤늦은 후회와 단호한 홀로서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올바른 선택이 한 가정을 지키고 한 노인의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시니어분들의 당당한 노후를 응원하는 봄날의 기억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과 단호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